자, 여러분 반가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후와 주민생활이라는 단어를 한번 나가볼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정말 쉬운 단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냐면 한국지리 시간에 많이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분야들이 나올 거예요. 나름대로 공통사회나 이런 시간에 나왔던 것들. 자, 지역별로 음식이 달라진다는 건데 이게 사실 조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온이 비슷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기온이 비슷한 지역인데 말레이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밥을 볶아 먹는 형태가 등장한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쌀은 동아시아의 주식인데 아무래도 한국이나 일본이 먹는 자포니카 계열의 쌀이 있고, 선생님이 지금 책상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하거든. 그래서 조금 글자가 좀 날아가는 걸 이해해줘.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중국 남부에서 먹는 인디카라는 쌀이 있어요. 자포니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쌀이고요. 인디카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깁니다. 쌀이 더 길어요. 자,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쌀은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으면 음식물이 쉽게 부패. 지금 여긴 보면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으면 음식물이 쉽게 부패한다. 그치. 근데 밥은 또 수분을 많이 하면 왜? 너희가 밥을 지을 때를 생각해봐. 밥을 어떻게 지어, 자기? 쿠쿠가 지어줘? 그럼 쿠쿠에 쌀만 넣으면 해결되는 거야? 아니지. 쌀과 함께 뭘 넣지? 그렇지, 물을 넣잖아. 그래서 쉽게 상해요. 밥은 되게 쉽게 상하는 음식 중에 하나야. 얘들아, 그래서 김밥 같은 건 하루만 지나도 잘 못 먹는다고 하잖아. 다른 게 상하는 게 아니라 밥이 쉬어요, 밥이. 그런데 문제는 밥을 볶는 과정이 들어가면 당연히 수분이 증발하고 보존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치볶음밥 같은 거는 도시락을 싸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뭐 주먹밥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밥을 한번 볶아서 할 때가 더 많거든요. 싸주는 밥들은. 그 다음에 향신료를 볶음밥에 넣으면 또 입맛을 살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기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발달했다는 거야? 볶음밥. 향료를 넣은 볶음밥이 발달했다는 거지. 즉, 비슷한 지역에서 생활 모습이 비슷해지는, 즉 기후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열대기후는 남북 회기선 사이에 저위도 지방, 즉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남해 기선과 북해 기선이 있고 그 가운데로 적도, 즉 이 사이를 열대기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대기후. 열대기후에서도 뭐와 뭐를 중심으로 위도와 강수량에 따라서 식생의 차이가 큰데, 연중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열대 우림이 되고 건기 지역은 사바나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몬순 지역이라는 거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건기는 짧고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그래서 허구한 날 비가 오는 열대 우림이나 그냥 시즌으로 비가 오는데 비가 와장창 오는, 그래서 몬순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결국 열대 우림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연 강수량이 2,500mm 내로 많고 연중 대체로 고르게 비가 내린다. 고르게 몬순과 다른 부분이야. 그래서 다양한 수종과 나무들이 풍부한 밀림을 이루고 있고, 마호간이라든지 흑단이라든지 발사목, 이거 조각에서 많이 쓰이는 나무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양한 의약품의 원료도 열대식물의 이가 껍질에서 나온다. 즉 우리에게 정말 주어는 것이 많다. 사바나는 기후는 높지만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고, 건기가 있기 때문에 마른 기온이 있기 때문에 숲을 이루지 못한 나무들이 드문드문 불포해서 우기에 키가 큰 풀이 잘 자란다. 건기에는 이런 식으로 초식동물들이 이동해 나간다. 아까 몬수는 열대우림처럼 허구한 날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적당히 비가 오는 기후를 몬순 기후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때는 왕창 오고 어떤 때는 적게 오고. 그런데 사바나처럼 건기가 긴 게 아니라 몬순은 그렇지 우기가 긴 거. 자,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복사된 뜨거운 열이나 해충 때문에 고산가옥이 발달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번 봤겠지만 이런 식으로 집이 어떤 기둥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를 고산가옥이라고 합니다. 이 안으로는 뭐 바람이 불고 이런 거죠. 고산가옥.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태국에서는 두 가지 농업 방식을 볼 수 있다는데 건기에 숲을 태워 노출된 땅에 작물을 재배하는 거. 저 화전이고 넓은 땅을 갈아엎고 대부분에서는 이거 뭐야? 플랜테이션이지. 그런 식으로 기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농업 형태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통풍이 잘 되는 개방식 구조. 왜? 더운 지역이니까. 그래서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숲에 불을 지은으로 노출된 땅. 아까 보였던 그거예요. 화전을 통해서 야미나 카사바나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이동식 화전 농업이 시작되고, 반대로 플랜테이션은 유럽인과 미국인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상업적 농업, 즉 생계를 위한 게 아니라 상업적 농업이라는 거죠. 커피, 차, 카카오, 황마, 면화, 천연고무,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죠. 자, 계절풍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계절풍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계절풍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게 삼국지를 읽어봤다면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갈량의 동남풍은 진짜 제갈량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뭐 그런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형주에 살면서 그 장강의 어떠한 기후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던, 저장에 잘 이렇게 기록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장강에서는 이때쯤, 적벽에서는 이때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동남풍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제갈량의 어떤 쇼에 가까운 거였고, 실제는 그냥 불어야 될 때 동남풍이 분 거잖아. 그치? 계절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별로 부는 바람이 달라요. 계절별로 부는 바람이 달라서 옛날에 지금처럼 모터나 엔진을 이용해서 배가 이동할 때가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배가 이동해야 될 때, 특히 선생님이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를 가르치면서 얘기했지만 전투선은 당연히 바람이 불어주는 대로, 바람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불어주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노를 저어서 가야 되니까 노 젓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유사시에 노 젓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줘서 군인으로도 쓸 수 있었어. 그러니까 전투선은 노를 저어서 가는 배가 주력이 됐지만, 반대로 무역을 해야 되는 배들은 짐을 더 많이 실어야지 사람을 많이 실으면 안 되잖아. 근데 사람이란 게 뭐야? 실어놓으면 물도 줘야 되고 빵도 줘야 되고 밥도 줘야 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실는 것보다 뭐를 많이 실고 짐을 많이 실고 바람이 불어주는 대로 이동하는 게 더 낫겠지. 그러니까 이 바람의 이동을, 바람이 언제 어느 계절에 어떻게 부는지를 더 명확히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그래야 계절풍을 활용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 그래서 이 계절풍과 무역이라는 것이 이 밑에서 나오는 겁니다. 계절풍과 무역 한번 볼까? 자, 로마 제국 당시에 이집트를 정복한 로마는 홍해를 지는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교역을 했는데 5월에서 9월까지는 남서 계절풍, 11월과 4월까지는 북쪽 계절풍을 가지고 이곳을 올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 즉 계절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남서 쪽에서 바람이 불고 이쪽에서는 북서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인도에 갈 때는 이 계절풍을 타고 가고 반대로 동아프리카 지역으로 내려올 때는 이 계절풍을 타고 내려오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자 넘어갈게. 잠깐만. 여기도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자, 그런데 중국, 한국, 일본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은 영향을 주는 게 시베리아 고기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조한 형태입니다. 건조한 형태야. 그렇기 때문에 여름보다 당연히 겨울에 강하게 불고, 그러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겠지. 아니면 북태평양 고기압 아니겠어? 그러니까 남방시설을 비롯한 의식주에, 왜? 차가운 바람이니까. 즉 계절풍도 여기서 보면 나름대로 남부아시아의 계절풍은 여름에 강해. 왜? 남부아시아 쪽이니까 바다에서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계절풍일 거 아니야. 그래서 비를 많이 가져오고 건조해진 대륙에 비를 가져오는 등의 어떤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동부아시아의 계절풍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춥고 건조한 바람이어서 남방이나 의식주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계 3대 곡물 중 하나인 쌀.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뭘까?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밀일 거고, 밀 다음이 뭐겠어? 밀, 쌀 다음. 니들 이걸 잘 대답을 못 하더라. 밀, 쌀 다음. 보리 아니야?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예요. 남미 지역에서는 옥수수가 주식이잖아. 그치? 하여튼 쌀은 자 미안. 아우 기침. 자, 생육 기간이 일단 길어. 한국사 가르칠 때 선생님이 쌀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농법이라 그랬잖아. 왜 난이도가 높다 그랬지? 생육 기간이 길어서 그동안 버텨야 되잖아. 생육 기간이 최소 6개월 뒤인데 6개월 동안 버텨야 되고, 그 다음에 워낙에 물이나 이런 걸 많이 필요로 하는 농작물이어가지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랬어. 피아노면 그냥 망해버리는 거니까. 자,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필요하므로 계절풍이 나타나는 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된다. 주로 또 어느 아시아겠어? 아무래도 남부아시아 쪽이겠지. 어쨌든 계절풍 때문에 좀 좋긴 하지만, 그다음에 다른 곡물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같은 100평에 밀을 심었을 때와 쌀을 심었을 때 100평에 심은 밀은 100명밖에 못 먹인다면 100평에 심은 쌀은 130명 정도를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재배 과정에서 두굴 쌓는 등의 나름대로 수리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재배를 한다기보다는 마을 전체 단위로 재배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일본은 아무래도 여기가 아무리 동부아시아긴 하지만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계절풍 자체가 불어오면서 바닷가에서 습기를 많이 머금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온 다습한 여름 날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목재, 석재나 그런 걸로 만들지 않잖아. 가죽으로 만들지 않잖아. 몽골처럼 통풍이 잘 되는 목재를 이용하고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닥에 다다미를 깔고 후스마, 여러분들 혹시 뭐 일식집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왠지 방 터가지고 방 더 크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칸막이 쳐가지고 방을 서로 분리시켜 주거나 그런 거 봤었죠. 그런 게 바로 후스마입니다. 후스마. 오른쪽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온대기후와 냉대기후의 주민생활을 살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이 있고 적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적도가 여기라 그랬잖아. 반대로 이제 그 위가 온대, 그 더 위가 냉대기후를 그리겠죠. 자, 그러면 냉대기후와 온대기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온대기후는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나타나고 태양 교도가 변화가 크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즉 지구가 이렇게 있어. 자, 멀면 어디야? 겨울이잖아. 가까워, 그럼 어디야? 여름이잖아. 이런 식으로 공전 주기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을 나누게 되는 그런 온대기후란 말이에요. 온대기후. 이러면 선생님, 그러면 뭐야?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 내가 여기서 기본적인 과학 실험을 좀 해줘야 되겠지. 자, 태양이 여기 있어. 자, 불타는 태양. 그리고 지구는 여기에서 똑같은 이렇게, 이거 지금 전혀 똑같지 않은데, 아씨, 이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안 똑같은데? 다시 그리자. 태양. 태양. 자, 그리고 똑같은 궤도로 지구가 돌고 있어. 자, 그런데 왜 어디는 여름이고 어디는 겨울일까? 일단 거리는 더 똑같을 거 아니야. 거리는. 그렇지? 자, 지구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즉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이 지역은, 이 뒷지역은 멀어지는 거겠지. 반대로 여기서는 똑같은 지역이지만 가까워지는 거겠고. 이해돼?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거다. 자, 어쨌든 그럼 살펴봅시다. 자, 온대기후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런 데서 나타나면서 태양 고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고, 기온과 강수량의 특성에 따라서 뭐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온대성 기후, 온대 건조 기후 이런 걸로 구분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역시 뭐 누구의 기후 구분이야? 케펜의 기후 구분이죠. 케펜. 한국지리 2학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케펜의 기후 구분 세계지리에서 배우나? 어쨌든 케펜의 기후 구분이라는 게 있는데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줄게 선생님이. 자, 그러면 서한 해양성 지형은 이렇다. 뭐 지중해 연안을 비롯한 지형은 이렇다. 한 번씩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되고요. 냉대기후라든지, 냉대기후에서는 이런 생산도 가능은 하지만 농업은 어렵고, 그래서 타이가라 불리는 침엽프림에서 펄프나 목재를 생산한다. 아무래도 온대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농사가 되지만, 여기 보면 지금 목중업, 낙농업, 농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타이가 지역은 좀 불가능하다. 냉대 지역은 좀 불가능하다. 자, 이게 바로 쾌펜의 기후 구분입니다. 여기 보면 WP 쾌펜이라고 되어 있죠. 요런 거. 요거 말고 당연히 온대 기후 말고 또 뭐도 있겠어? 열대 기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겠죠.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온대 냉대 수준이 아니고 열대 온대 냉대 수준이가 아예 사람 살기 힘든 정도의 건조와 한대를 보는 거야. 건조와 한대. 자, 그런데 결국 이런 곳에서도 결국 사람은 살긴 살아요. 사막은 강수 빈도가 적고 폭우가 내리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하천이 생겨 와디. 이 와디가 마른 하천을 이야기하는데 하천이 말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비가 오면 이 하천은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야?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관계농업으로 대추야자나 밀을 재배하게 되고 사막 주변에 발달한 스택기후 역시 충분하잖아. 스택기후가 주로 어디냐면 몽고 초원 같은 데가 스택기후야. 사막은 아니야. 풀이 자라긴 자라. 그런데 정말로 특이한 종류의 풀만 자랄 수 있어. 굉장히 뿌리가 깊게 내려가서 물을 찾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물을 안 먹고도 오래 버티는 선인장이라든지 이런 식의 특이한 생물들만 자라서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기는 조금 힘든 곳. 그곳이 바로 이제 스텝 기후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유목민들이 발달하고 가축으로부터 땅의 농작물이 아니라 가축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게 돼서 식량, 의복, 가옥재료 등의 일상품을 제공받는다. 이 게르 같은 것도 결국은 보면은 게르의 틀은 뼈 같은 거 동물의 뼈로 만들 거고 게르를 덮는 이 천은 가죽으로 만들 거잖아. 그치? 여기 캐페네 기후 다시 나왔네. 한대와 건조 기후. 야, 근데 이 미친놈 열대는 왜 안 써줬냐? 열대 있었냐? 내가 열대를 못 본 거야? 아, 여기 있구나. 열대. 캐페네 기후 됐죠?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극을 중심으로 한 고위도 지역. 말이 좋아서 고위도 지역이 결국 뭔 소리야? 그치, 양극이니까, 북극 주변, 남극 주변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태양의 고도는 당연히 낮아. 왜? 여기 있는데, 지구가 여기 있으면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이 끝에 있으니까 고도가 당연히 굉장히 낮게 보이잖아. 고도가 낮게 보이고. 자, 그리고, 한대 기후는 빙설 기후, 눈 내리는 곳과 툰트라 기후, 눈은 안 내리지만 건조하지만 굉장히 추운 기후로 나뉘게 되는 거야. 지표면이 눈이나 얼음으로 뒤덮여 있거나, 그치? 그 다음에 지표면이 녹는 기간은 있지. 그런 곳을 툰드라. 그래서 이런 곳은 이제 극야 현상, 하루 종일 배가 떠 있는 백야 현상, 이런 거 보고 싶으면 진짜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노스페이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노스페이스 가면 얼마든지 잘 볼 수 있습니다. 툰드라 땅속에는 영구 동토층이 있는데 그 위에 동토층은 활동층이라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어느 활동층이야. 그래서 활동층이 높긴 하더라도 아래 영구 동토층이 불투수층, 즉 물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땅 자체가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상황이 돼서 질퍽해지고 그래서 그런 토양들이 흘러내리고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야. 여름에는 뭐 이끼류나 초본 식물들이 번성하고 이런 것들이 동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이 서설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누이트나 사모예드 라프족 같은 경우는 뭐 유목이나 목축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지역이 점차 개발되면서 개발되면서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오른쪽에 요거 한번 볼만해요. 여기 역시 열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동토층이 굉장히 불안정한 땅이야. 아까 말했잖아. 불투수층이었던 영구 동토층 때문에 활동층은 물 같은 게 빠지지 않아서 질퍽해진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난방하다가 밑에 있는 땅이 녹아가지고 흙이 흘러내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고산가옥을 위해 짓고요. 파이프라인, 가스 같은 거 흐르는 석유 같은 거 흐르는 파이프라인도 여기처럼 보면 기둥을 세워서 땅바닥과 붙이지 않는 거. 그게 이제 툰드라 기후, 툰드라나 뭐 한대 기후의 건축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카나트와 저기 뭐야 요거 카나트와 좀 더 확대할까? 자, 카나트와 바람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카나트와 바람탑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자, 카나트부터 설명해 줄게. 여기 다 읽었지? 자, 뭐 어려워. 그치? 어려워. 자, 잘 봐. 어떤 건지 얘기를 해줄게.
자, 지금 건조 지역의 평야에서 물을 쓰지 못하는 거. 이유가 뭐지? 건조 지역의 평야. 이유가 뭐야? 자, 여기 있잖아. 지하수는 오랫동안 땅속에 있어서 염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 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지하수를 파기보다는 산지의 선상지, 산지의 선상지에서 지표 밑으로 복류하는 담수를 끌어 쓴다 그랬어. 즉 산에서 흘러내리는 담수를 쓰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담수를 써야 되는데 나름대로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면에 드러나게 파면 무슨 일이 생길까? 증발해 버리겠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증발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산지, 모정, 이게 엄마 우물이라는 뜻이야. 여기가 수원지인 거야. 수원지에서 나름대로 수로관을 이 순서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이 순서대로. 자, 대신 이 밑에 있는 대수층으로까지 내려가진 않아.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 짠물이라 그래, 짠물. 자, 이 짠물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산에서 나온 안짠물을 쓰는데 지하로 갱도를 묻고 이 지하 갱도에서 어떻게 파낸다고? 이 수직갱도를 이용해서 물을 파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역에 나름대로 관계 농업을 시행하는 거. 이게 카나트입니다. 이게 카나트예요. 자, 그다음에 바드기르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 봐봐.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중간이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외부에서 바람이 일단 들어왔어. 외부에서. 자, 우리 진짜 간단한 건데 공기의 대류 배웠어, 안 배웠어?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 찬 공기가 아래로 가? 둘 다지? 자, 어쨌든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한 바람은 15m 이상 높이에서 구조물이기 때문에 위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모래도 끼어 있지 않고 나름대로 시원한 바람이야. 그 바람을 강제로 끌어들여서 여기가 뜨거워졌어. 여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지나가게 되니까 뜨거워지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즉 이거는 약간 여러 가지 법칙들이 합쳐져 있는데 뭐 베르누이의 법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칙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일단 한쪽 면의 창문을 여는 게 통풍이 잘 돼. 반대쪽 면도 여는 게 통풍이 잘 돼. 그렇지. 거기서 첫 번째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건물과 건물 사이 넓은 벌판에서 부는 바람이 강력해 아니면 좁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바람 불 때가 강력해. 그게 이제 베르누이의 법칙인데 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 반대로 넓은 통로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거나 자 들어가는 바람이 같았으면 나오는 바람도 같아야 돼. 그치?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는 바람은 똑같은데 나오는 바람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훨씬 더 바람의 속도가 빠르게 이동을 한다고. 여기서보다 여기의 바람의 속도가 더 빨라. 그러니까 그런 좁은 통로와 양쪽 맞바람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방금 이야기한 바드기르 바람탑입니다. 자, 문화경관으로서의 지역은 다음 시간에 또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